병원 특유의 알싸한 소독약 냄새와 규칙적으로 울리는 심전도 모니터의 기계음이 숨이 막힐 정도로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침대 위에는 한평생 거대한 산처럼 든든하게 우리 가족을 버텨주셨던 할아버지가 눈에 띄게 왜소해진 모습으로 누워 계셨다. 거칠고 메마른 호흡을 내뱉으실 때마다 할아버지의 가슴이 위태롭게 들썩였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내 가슴은 찢어질 듯이 아파왔고 나도 모르게 할아버지의 주름진 손을 꼭 쥐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아서 입술을 꽉 깨물었다. 내 맞은편에는 사촌형 준호 형이 서 있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바쁘셨던 나에게 준호 형은 친형이나 다름없는 존재였다. 맛있는 것이 있으면 늘 나에게 먼저 양보했고 내가 학교에서 괴롭힘이라도 당하고 오면 대뜸 제 일처럼 나서서 나를 지켜주던 든든한 형이었다.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 그 이상으로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자랐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형의 눈빛에는 할아버지를 향한 깊은 슬픔과 걱정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였다. 형의 침묵 속에서 느껴지는 슬픔이 너무 커 보여서 나는 형의 어깨를 조용히 다독여 주었다. 그때 산소 마스크 너머로 할아버지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가빠지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또렷한 목소리가 힘겹게 흘러나왔다. 할아버지는 경기도 일대에 남겨둔 30억 원 상당의 땅을 우리 두 사람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겠다는 뜻을 밝히셨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궈오신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큰 돈이었다. 하지만 나와 준호 형에게는 그 수십억의 유산보다 당장 눈앞에서 꺼져가는 할아버지의 생명이 훨씬 더 중요했다. 나는 형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형, 유산 같은 건 아무래도 좋아. 그치? 우리 평소처럼 반씩 똑같이 나누면 돼.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준호 형도 내 말에 동의한다는 듯이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당연한 일이었다. 우리는 언제나 함께였고 돈 때문에 서로 얼굴을 붉힐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굳게 믿었으니까. 그런데 할아버지의 호흡이 급격히 가빠지며 정말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방 안의 공기가 기이하게 얼어붙기 시작했다.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무언가 중요한 유언을 덧붙이려고 입술을 파르르 떠시는 그 찰나였다. 갑자기 준호 형의 표정이 싹 변했다. 내가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소름 끼치도록 차갑고 싸늘한 눈빛이었다. 형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던 내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내가 당황해서 형을 바라보기도 전에 형은 내 덜미를 거칠게 낚아채며 병실 문 밖으로 나를 사정없이 밀쳐냈다. 형? 왜 이래? 갑자기 무슨 짓이야? 내가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지만 준호 형은 아무런 대답도 없이 차가운 눈으로 나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리고는 쾅 소리가 나도록 병실 문을 닫아버리더니 안에서 철컥하고 문을 걸어 잠그는 소리가 복도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굳게 닫힌 문 너머로 할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독차지하려는 듯 준호 형은 나를 완벽하게 외딴 곳으로 내쫓아버렸다. 철저하게 혼자가 된 복도에서 나는 얼어붙은 채 굳어버렸다. 할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서 흘렸던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집안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다. 경기도 일대의 30억 원 상당의 땅. 그 거대한 유산이 남겨진 순간부터 우리 가족은 이미 예전의 가족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장례식이 끝나면 당연히 변호사를 만나 상속 절차를 밟고 준호 형과 내가 공평하게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을 줄 알았다. 하지만 내 예상은 철저하게 빗나갔다. 민우야, 할아버지 서류들 어디 뒀는지 혹시 알아? 그 서랍장에 있던 등기권리증이랑 유언장 공증서류 말이야. 고모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나는 멍하니 고개를 저었다. 분명 할아버지 방 서랍장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던 상속 관련 서류들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집안을 샅샅이 뒤져도 먼지만 날릴 뿐 중요한 종이 한 장 나오지 않았다.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대체 그 서류들이 어디로 간 걸까? 그때부터였다. 가족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은 어느 날 저녁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왔을 때였다. 안방 쪽에서 나직한 목소리들이 흘러나왔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불빛과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준호 형이었다. 그 일은 민우가 알면 안 됩니다. 아직 애고집이 세서 일을 그르칠 수 있어요. 제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친척분들은 제 말대로만 움직여주세요. 냉정하고 단호한 준호 형의 목소리. 평소에 따뜻했던 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계산기만 두드리는 듯한 차가운 음성이 내 귀를 찔렀다. 고모와 삼촌들은 형의 말에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속닥거렸다.
나에게는 장례식 피로 때문에 쉬라며 방에 가두어 두더니 자기들끼리 비밀리에 모임을 가지며 무언가를 도모하고 있었던 것이다. 문가에 서서 그 소리를 듣는 내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나는 평생을 친형제처럼 의지해온 준호 형에게 그리고 한 피를 나눈 가족들에게 철저히 소외당하고 있었다. 소외감과 배신감이 한데 섞여 숨이 막혀왔다. 형은 왜 나를 속이는 걸까? 그 30억 원짜리 땅을 혼자 독차지하려고 친척들과 짠 걸까? 할아버지가 숨을 거두기 직전 보았던 형의 그 싸늘한 표정이 자꾸만 뇌리를 스쳤다. 참을 수 없는 의구심에 온몸이 떨렸다. 나는 이대로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다. 모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공포를 억누르며 준호 형의 방으로 향했다. 형의 방 문고리를 잡은 손에 땀이 흥건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 형의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다. 서랍 깊숙한 곳, 두꺼운 전공 서적 사이에 숨겨진 낡은 가죽 파우치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침을 꼴깍 삼키며 파우치의 지퍼를 열었다. 그 안에서 툭 떨어진 것은 다름 아닌 할아버지의 인감도장이었다. 서류가 사라졌다고 발을 동동 구르던 친척들 사이에서 형은 이 도장을 몰래 숨겨두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밑에 접혀있던 서류 뭉치를 펼친 순간 내 눈은 의욕과 충격으로 거대하게 커졌다. 그것은 아직 직인이 찍히지 않은, 하지만 내 이름은 단 한 줄도 적혀있지 않은 위조 공정증서 초안이었다. 모든 유산을 준호 형에게 단독 상속한다는 내용이 시퍼런 글씨로 박혀 있었다. 준호 형이 설계한 이 거대한 기만의 덫 한가운데에 내가 서 있었다. 할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우리 집안을 감싸고 있던 공기는 단 하루도 편안한 적이 없었다. 장례식장에서부터 시작된 그 기묘한 위질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거대한 의구심으로 변해 내 목을 죄어왔다. 사라진 상속 서류들, 그리고 나를 배제한 채 친척들과 비밀리에 모임을 가지던 준호 형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평생을 친형제처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끈끈하게 서로를 의지하며 자란 형이었다. 그런 형이 나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들은 단순한 오해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구체적이었다. 어느 날 저녁, 형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형의 서재 책상 위에서 우연히 발견한 서류 봉투를 본 순간 내 심장은 쿵쾅거리며 내려앉았다. 법무사 사무실에 직인이 찍힌 서류들 사이로 할아버지의 친필 서명이 담긴 유언장의 사본이 보였다. 하지만 이상했다. 할아버지가 생전에 분명히 나와 형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시겠다고 수없이 말씀하셨던 경기도 일대의 땅에 대한 내용이 오직 준호 형 한 사람에게만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식으로 교묘하게 수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필체는 분명 할아버지의 것과 유사했지만 문맥의 흐름이나 서류의 작성 날짜가 할아버지가 의식을 잃고 병원에 누워 계시던 시점과 묘하게 겹쳤다. 형이 정말로 할아버지의 유산을 독점하려고 조작을 하고 있는 건가? 손끝이 부르르 떨렸다. 믿고 싶지 않은 추악한 진실이 내 눈앞에 가득 차올랐다. 머릿속이 하얘지며 분노와 배신감이 온몸의 피를 거꾸로 솟구치게 만들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나는 그날 밤 늦게 귀가한 준호 형의 앞을 가로막아 섰다. 내 손에는 서재에서 찾아낸 서류사본이 쥐어져 있었다. 형, 이게 다 뭐야? 할아버지 유언장이 왜 이렇게 되어 있어? 설명 좀 해줘.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진실을 요구하는 눈빛만큼은 매서웠다. 거실의 무거운 침묵 속에서 형은 신발을 벗고 천천히 나를 올려다보았다. 형의 표정에는 한치의 동요도 없었다. 오히려 귀찮은 파리를 보는 듯한 싸늘함만이 감돌았다. 형은 내 손에 들린 서류를 쓱 훑어보더니 콧방귀를 끼며 차갑게 내뱉었다. 민호야, 네가 알 거 없다. 쓸데없는데 신경 끄고 네 할 일이나 해. 내가 왜 몰라야 하는데? 나도 할아버지 손자고 이 유산에 대해 들을 권리가 있어. 형이 지금 할아버지 서류며 유언장 다 조작하고 있는 거잖아. 친척들 불러다가 나 몰래 무슨 짓을 꾸민 건데? 왜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다 독차지하려는 건데? 억울함과 슬픔이 뒤섞인 비명이 거실 벽을 울렸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눌러 담았다. 하지만 형은 내 절규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 걸음 다가와 나를 내려다보는데 그 눈빛이 너무나도 낯설고 차가워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예전에 내가 힘들 때마다 어깨를 두드려주며 따뜻하게 웃어주던 그 준호 형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오직 탐욕과 냉정함으로 무장한 낯선 이방인만이 내 앞에 서 있을 뿐이었다. 어린애처럼 징징대지 마. 내가 뭘 안다고 덤벼? 넌 아무것도 모르고 알 필요도 없어. 철부지처럼 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게 너한테도 좋을 테니까. 형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으며 냉담하기 짝이 없었다. 나를 완벽하게 무시하고 철저히 고립시키겠다는 의지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태도였다. 형은 그대로 나를 지나쳐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다. 쾅 닫히는 문소리와 함께 나와 형 사이의 신뢰도 완전히 부서져 내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서류에 적혀있던 법무사 사무실로 직접 찾아갔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사무실 직원에게 할아버지의 성함과 경기도 땅에 집원을 대고 상속 진행 상황을 열람해달라고 요청했다. 직원은 서류를 몇 번 뒤적이더니 무덤덤한 목소리로 나에게 청천벽력 같은 사실을 전했다. 어라? 이 토지는 이미 상속 절차가 완료되었는데요. 확인해보니까 경기도 일대의 해당 땅들은 전부 이준호 씨 앞으로 명의 이전이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귀에서 이명이 들리며 눈앞이 캄캄해졌다. 준호 형은 의심을 넘어 이미 완벽하게 모든 것을 제 이름 앞으로 돌려놓은 뒤였다. 내 손에 쥐어진 서류 뭉치는 차갑다 못해 시릴 정도였다. 구청에서 간신히 발급받은 토지대장과 등기부 등본, 그리고 할아버지가 생전에 작성하셨던 유언장의 사본까지. 몇 번을 다시 확인해도 명백한 불법이었고 완벽한 위조였다. 경기도 일대에 남겨진 30억 원 상당의 그 넓은 땅이 할아버지의 인감도장과 서류 조작을 통해 전부 사촌형인 준호 형의 단독 명의로 넘어가 있었다. 평생을 친형제처럼 지내온 시간이 있었기에 내 눈으로 직접 보고도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서류 위에 또렷하게 박힌 준호 형의 이름 세 글자는 잔인할 정도로 선명했다. 가슴속 밑바닥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 치밀어 올랐다. 이건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나를, 그리고 할아버지를 향한 명백한 배신이었다. 나는 서류를 손에 꽉 쥔 채 형의 집으로 들이닥쳤다.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보며 태연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는 형의 모습을 보자 이성이 뚝 끊기는 기분이었다. 나는 거실 탁자 위로 서류 뭉치를 거칠게 내던졌다. 이게 다 뭐야? 형, 진짜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대체 언제부터 이런 짓을 꾸민 건데? 내 고함 소리가 거실 벽을 울렸지만 준호 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저 탁자 위에 흐트러진 서류들을 흘낏 보더니 마시던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을 뿐이었다. 그 초연하고 비정한 태도가 나를 더 미치게 만들었다. 할아버지 유산을 혼자 다 처먹으니까 배가 부르더냐고. 서류까지 위조해서 나를 완전히 바보로 만드니까 재밌었어? 우리가 어떻게 지내왔는데. 형이 나한테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목이 맬 정도로 소리를 질렀다. 억울함과 배신감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이 악물고 참아냈다. 형에게 내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형은 여전히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이나 죄책감 따위는 단 1도 섞여 있지 않았다. 마치 귀찮은 파리를 보는 듯한 싸늘한 시선이었다.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이거 다 들고 당장 경찰서로 갈 거야. 형이 저지른 이 불법 전행들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할 거라고. 내 손으로 직접 형 고소해서 콩밥 먹일 테니까 두고 봐. 손가락질을 하며 악을 쓰는 나를 향해 형은 마침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한 걸음 다가와 나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 압도적인 냉기에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다. 형은 내 분노 가득한 얼굴을 가만히 응시하다가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목 낮은 목소리로 잔인하게 뱉어냈다. 억울하면 너도 능력을 키워. 그 모진 말 한마디가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형은 멍하니 굳어버린 내 어깨를 거칠게 밀쳐내며 현관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문을 활짝 열고 턱짓으로 밖을 가리켰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몸짓이었다. 나는 형의 차가운 손길에 밀려 그대로 문 밖으로 밀려났고 이윽고 내 눈앞에서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혔다. 차가운 복도 한가운데 나는 그렇게 완벽하게 쫓겨나 혼자 남겨졌다. 배신감과 분노로 뒤덮인 지옥 같은 시간이 무려 1년이나 흘렀다. 그 1년 동안 내 삶은 완전히 망가졌다.
밤마다 억울함에 치를 떨며 잠을 설치기 일쑤였고, 한때 친형제보다 더 의지했던 준호 형이 나를 철저하게 기만했다는 사실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 도무지 뽑히지 않았다. 30억 원이라는 거대한 유산을 혼자 독차지하고 지금쯤 어디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며 호의호식하고 있을 형의 모습을 상상할 때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다.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준호 형과 정면으로 대치해 끝장을 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1년 만에 형이 머무르고 있다는 곳을 알아내어 한달음에 찾아갔다. 화려한 아파트나 고급 주택을 예상했던 것과 달리 내가 도착한 곳은 어딘가 음산하고 낡은 동네의 허름한 사무실 앞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기 직전까지도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저 멀리서 걸어나오는 준호 형의 모습이 내 눈에 들어온 순간 나는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다. 형의 모습은 내 상상 속의 화려한 자산가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다. 형은 어딘가 몹시 초췌하고 피폐해진 모습으로 서 있었다. 불과 1년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다. 옷차림마저도 구겨지고 낡아 생기를 완전히 잃은 유령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처량한 몰골을 보고도 내 안의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저런 몰골을 하고 나를 피했다는 사실에 더 큰 악이 받쳤다. 나는 형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사납게 다가가 소리를 질렀다. 야, 이 나쁜 도둑놈아, 네가 인간이야? 할아버지 유산 혼자 다 처먹고 떵떵거리며 살 줄 알았는데 겨우 이따위로 지내려고 내 등 뒤에 칼을 꽂았냐? 내 목소리가 좁은 공간을 찢어발기듯 울려 퍼졌지만 형은 그저 멍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볼 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나를 더 미치게 만들었다. 나는 형의 가슴을 거칠게 밀치며 더 사납게 몰아세웠다. 당장 대답해. 그 땅 원래 우리 반씩 나누기로 했던 거잖아. 무슨 짓을 해서 내 앞으로 다 돌려놓은 건지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당장 그 더러운 명의 세탁한 땅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안 그러면 나 진짜 너 고소하고 감옥에 쳐넣을 줄 알아? 내 인생 망친 만큼 너도 똑같이 지옥을 맛보게 해줄 테니까.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악을 쓰며 독설을 퍼붓는 나를 준호 형은 그저 붉어진 눈시울로 묵묵히 받아내고 있었다. 한참을 악에 받쳐 소리치는 나를 바라보던 형의 깊고 슬픈 눈빛에 순간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쳤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평소처럼 냉정함을 유지하려던 형의 얼굴이 걷잡을 수 없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형은 무겁게 가라앉은 그러나 뼈를 깎는 듯한 분노가 섞인 목소리로 나를 향해 사납게 고함을 질렀다. 제발 부탁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네가 뭘 안다고 난리야. 제발 좀 닥치고 가만히 있으라고. 준호 형에게 독서를 퍼붓고 돌아서서 나오는 길.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다. 분노와 배신감으로 눈앞이 흐려졌고 손끝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1년 만에 본 형의 모습은 내 상상 속에 호의호식하는 도둑놈이 아니었다. 왜 저렇게 망가져가고 있는 건지, 왜 저렇게 초췌한 얼굴을 하고 있는지 머릿속이 복잡해 터질 것만 같았다. 그렇게 정신없이 길을 걷다가 인사동 골목 초입에서 낯익은 노신사 한 분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할아버지의 평생직이이자 오랫동안 우리 집안의 대소사를 도맡아 처리해 주셨던 법무사 김노인이었다. 김노인은 넋이 나간 듯한 내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며 내 손을 꽉 쥐었다. 니어바이 찻집으로 나를 데리고 들어간 그는 깊은 한숨을 쉬더니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민우야, 내가 아직도 준호 그 녀석을 원망하고 있겠구나. 하지만 이제는 너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이 늙은이가 입을 연다. 사실은 말이다. 내 할아버지가 남기신 그 경기도 땅, 그건 유산이 아니라 독이 든 성배였다. 할아버지의 유산이 독이 든 성배라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내 눈이 휘둥그레지자 김노인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말을 이어갔다. 그 땅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대규모 기획부동산 사기단에게 완전히 엮여있던 땅이었어. 겉보기에는 30억 원짜리 가치가 있어 보였지만 실상은 수십억 원에 달하는 연대보증 채무와 온갖 불법 대출 연대 책임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던 거지. 법적으로 상속이 진행되는 순간 그 막대한 빚이 고스란히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구조였단다. 숨이 턱 막혔다. 귀를 의심했다. 30억 원의 자산이 아니라 수십억 원의 파멸적인 부채였다니. 준호는 할아버지가 임종하시기 직전에
그 모든 전말을 서류로 확인했어. 만약 법대로 너와 준호가 공평하게 지분을 나눠 상속받았다면 감정적이고 세상 물정 모르는 너는 손 한 번 써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신용불량자가 되고 파산했을 거다. 준호는 네가 그렇게 무너지는 걸 절대 볼 수 없다고 했어. 그래서 그 녀석이 일부러 악역을 자처한 거야. 찻집 안의 모든 소음이 순간 소거된 듯 했다. 내 심장 소리만이 귀를 찢을 듯이 울렸다. 준호가 서류를 조작하고 친척들을 소집해서 자기가 다 독차지하는 것처럼 꾸민 건 그 무시무시한 연대보증 빚을 자기 혼자 다 떠안고 가기 위해서였어. 너한테 한 가지만이라도 상속이 넘어가면 연대 책임으로 엮이니까 아예 너를 상속 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제해버린 거지. 자기가 도둑놈이 되고 평생 너한테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너 하나 살리겠다고 그 지옥불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거란다. 머리를 망치로 강하게 엇맞은 것 같은 충격이 전신을 감쌌다. 지난 1년 동안 형을 향해 퍼부었던 증오, 저주, 고함들이 부메랑이 되어 내 가슴을 사정없이 찔렀다. 내가 배신감에 치를 떨며 형을 고소하겠다고 날뛰는 동안 형은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소리 없이 부서지고 있었던 것이다. 준호 형의 그 피폐해진 얼굴과 메마른 눈빛이 떠올라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파왔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김노인의 다음 말에 나는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다. 지금 준호가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아니? 그 녀석 제정신으로 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그 수십억 원의 숨겨진 사기 빚을 어떻게든 혼자 막아보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니다가 결국 다 감당하지 못해서 지금 혼자서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단다. 매달 피눈물을 흘리며 그 엄청난 채무를 갚아나가고 있어. 너를 지키기 위해서 제 인생을 통째로 구렁텅이에 던져버린 거야. 법무사 아저씨의 사무실을 어떻게 뛰쳐나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귀가 먹먹하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다. 30억 원짜리 땅인 줄 알았던 그 유산이 사실은 내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킬 수도 있었던 수십억 원의 빚더미였다니. 그리고 준호 형은 내가 그 지옥 같은 파산의 구렁텅이에 빠질까봐 일부러 악역을 자처하며 그 모든 추악한 빚을 혼자서 다 짊어졌던 것이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지난 1년 동안 형을 천하의 몹쓸 도둑놈으로 몰아세우며 저주하고 원망했다. 바로 어제만 해도 형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모진 말들을 사정없이 퍼부어댔는데 형, 내가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핏기가 가신 입술 사이로 신음 같은 고백이 흘러나왔다. 흐려지는 시야 사이로 어제 본 형의 초췌하고 피폐해진 얼굴이 자꾸만 겹쳐 보여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팠다. 당장 준호 형에게 달려가야 했다. 형의 바지춤을 붙잡고 무릎을 꿇어서라도 빌어야 했다. 왜 미련하게 그 무거운 짐을 혼자 다 짊어졌냐고, 왜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해줬냐고 따져 묻고 싶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것도 잊은 채 나는 형의 집이 있는 큰 댁을 향해 미친 사람처럼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큰 댁 마당에 들어선 순간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마침 거실에는 고모들과 삼촌들 그리고 친척들이 잔뜩 모여 있었다. 내가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서자 집안을 채우고 있던 무거운 공기가 일제히 나를 향해 쏟아졌다. 숨을 몰아쉬며 준호 형을 찾는 나를 향해 고모가 먼저 싸늘한 눈빛을 던지며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또 발을 들이밀어. 민우 너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는구나. 고모 그게 아니라 준호 형 어디 있어요? 저 형 꼭 만나야 해요. 할아버지 유산에 대해서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삼촌이 거실 테이블을 쾅 소리가 나도록 내리쳤다. 그 파열음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놈의 유산. 야, 이 눈에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아. 준호가 그 땅 때문에 밤낮으로 어떻게 피를 말리고 있는지 뻔히 알면서 너는 아직도 그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형을 괴롭히러 온 거냐? 준호가 다 가지니까 네 배가 그렇게 아프더냐? 삼촌,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 땅은 그런 게 아니에요. 형이 지금 나는 어떻게든 진실을 말하려 입을 열었지만 다른 친척들의 비난이 사방에서 화살처럼 날아와 내 몸을 사정없이 찔러댔다. 평생을 친형제처럼 지내왔으면서 돈 몇 푼 때문에 형을 고소한 해 만에 난리를 치더니 이제는 아주 집안까지 풍비박산 내려고 작정을 했구나. 준호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내가 인간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어? 탐욕도 정도껏 부려야지. 진짜 무서운 세상이다. 무서운 세상이야.
자식처럼 키워준 할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돈독이 올라서 사촌형 목을 죄어오다니. 네 부모님이 하늘에서 너 이러는 거 보시면 참 잘도 기뻐하시겠다. 사면초가였다. 거실에 모인 그 누구도 내 간절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 비친 나는 오직 할아버지가 남긴 유산에 눈이 멀어 사촌형을 협박하고 괴롭히는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쓰레기일 뿐이었다. 억울함과 슬픔, 그리고 형에 대한 미안함이 뒤엉켜 목구멍이 턱 막혀왔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지금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다. 형에게 가야 했다. 모두의 따가운 시선과 야유를 뿌리치고 준호 형의 방이 있는 2층 계단으로 발을 내디디려던 그 순간이었다. 험악한 표정의 큰 삼촌이 무서운 기세로 내 앞을 턱 가로막아 섰다. 삼촌은 내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손가락질을 하며 내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살기 가득한 목소리로 경고했다. 더 이상 발버둥 치지 말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만약 내가 준호한테 한 번만 더 접근하거나 이 일로 형을 괴롭히면 그때는 삼촌이고 뭐고 없다. 우리 친척들 다 같이 힘 합쳐서 너 법적으로 단단히 매장시켜버릴 테니까 똑바로 알아들어. 가족들의 싸늘한 눈총과 비난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지만 지금 나에게는 아파할 시간조차 없었다. 준호 형이 나를 대신해 짊어진 그 지옥 같은 빚더미의 무게를 알게 된 이상 단 1분 1초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 나는 곧장 법률구조공단과 아는 법무사 사무실을 미친 듯이 뛰어다녔다. 땀범벅이 된 손으로 개인회생 신청 절차와 채무조정제도가 적힌 서류들을 꽉 쥐었다. 형, 내가 어떻게든 이 법적 고리를 끊어낼 방법을 찾아올게. 조금만 기다려. 혼자서 그 수십억 원의 연대보증 채무를 감당하느라 뼈만 남은 형의 초췌한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려 목이 메어왔다. 서류를 검토하는 내내 글자가 눈물에 번져 보이지 않았지만 이 빚을 공론화하고 형을 구해내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다. 마침내 할아버지의 유산 문제가 최종적으로 정리된다는 집안 모임 날이 찾아왔다. 친척들이 모두 모인 큰어머니 댁의 거실은 무겁고 가증스러운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나를 향해 가시도 친 시선들이 일제히 꽂혔다. 네가 여기 왜 오냐? 아직도 유산에 눈이 멀어서 기웃거리는 거냐? 누군가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품 안의 가방을 꼭 움켜쥐었다. 가방 안에는 할아버지가 남긴 땅이 실은 독이 든 성배였다는 증거, 기획부동산 사기로 얽힌 막대한 보증 채무 서류, 그리고 준호 형이 나를 살리기 위해 홀로 위조했던 가짜 명의 서류들이 전부 들어있었다. 가족들은 여전히 준호 형이 30억 원대의 땅을 독차지한 이기적인 사람이라 믿고 있었고 나는 그 형의 덜미를 잡으려는 탐욕스러운 놈으로 보고 있었다. 이 지독한 오해와 가식의 판을 내 손으로 끝내야 했다. 손끝이 덜덜 떨렸고 가슴이 터질 것처럼 가쁘게 뛰었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가 가방 지퍼를 열었다. 그리고 모두의 이목이 집중된 순간 심호흡을 크게 한 뒤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다. 다들 오해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진짜 진실이 뭔지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호 형이 혼자 감당하고 있던 빚이... 숨을 들이켜고 막 진실을 터뜨리려던 바로 그 순간 거실 구석에 힘없이 앉아있던 준호 형이 순식간에 내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차갑고 떨리는 손으로 내 손목을 강하게 낚아챘다. 형의 굳게 담은 입술과 흔들리는 눈빛이 내 말을 필사적으로 가로막고 있었다. 진실을 밝히겠다고? 민우야, 제발 그만해라. 형의 입에서 나온 건 분노가 아니었다. 툭 떨어지는 눈물과 함께 섞여 나온 처절하기까지 한 만류였다. 언제나 얼음처럼 차갑고 냉철해 보였던 준호 형의 눈에서 눈물이 고여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본 순간 내 심장은 그대로 멈춰버리는 것 같았다. 형은 떨리는 손으로 내 어깨를 꽉 움켜쥐며 말을 이었다. 내가 왜 그랬는데? 네가 그 지옥 같은 빚더미에 앉아 평생을 망치는 걸 볼 수가 없어서 그랬어. 다 끝난 일이야. 내가 다 안고 가면 돼. 그러니까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그냥 나를 원망하면서 편하게 살아. 형의 목소리가 잘게 떨릴 때마다 내 가슴은 날카로운 칼로 난도질당하는 것처럼 아파왔다. 지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는 형을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도둑놈이라 생각하며 증오하고 저주했다. 어떻게 친형제 같았던 나를 배신할 수가 있냐며 매일 밤 술로 밤을 지새웠고 형의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세상에서 가장 독한 말들을 쏟아부었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형이 짊어지고 있던 건 30억 원의 유산이 아니라 나 대신 짊어진 수십억 원의 연대보증 채무였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스치자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기분이었다. 내 자신이 너무나도 혐오스러웠고 미치도록 미안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아무것도 모르고 나를 세웠던 내 무지와 탐욕이 형의 가슴에 얼마나 큰 대못을 박았을지 감히 상상조차 되지 않았다. 죄책감과 고마움,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지독한 환멸이 한꺼번에 밀려와 목구멍이 턱 막혔다. 눈물이 앞을 가려 형의 초췌한 얼굴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다. 형, 내가 미안해. 내가 진짜 죽을 죄를 지었어. 그것도 모르고 내가 형한테 겨우 쥐어짜낸 목소리는 덜덜 떨렸고 나는 형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빌고 싶은 심정이었다. 하지만 준호 형은 오히려 거친 숨을 내쉬며 내 눈물을 당신의 거친 손으로 닦아주었다. 형의 손은 예전의 그 따뜻함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눈사태처럼 밀려오는 고통에 형의 손가락 끝도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너 미안해하라고 이 가짜 서류 만든 거 아니야? 네가 왜 미안해? 넌 아무 잘못 없어. 할아버지가 남긴 독배는 나 하나로 족해. 그러니까 제발 집안 어른들 앞에서 그 입 다물어라. 네가 이 빚의 존재를 공론화하는 순간 고모랑 삼촌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너한테도 그 불똥이 튄다고. 나 상관없어. 형 혼자 이 무거운 짐을 다지게 안 둘 거야. 나도 같이 나눠 가질래? 개인회생이든 파산이든 형이랑 같이 알아보고 나도 일해서 형 빚 갚는 거 도울게. 그러니까 제발 혼자 도망치듯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 형. 내가 울부짖으며 형의 옷자락을 붙잡았지만 준호 형은 단호하게 내 손을 뿌리쳤다. 그 단호함 속에는 나를 향한 지독하리만큼 깊은 사랑과 희생이 담겨 있어서 그 거절이 더욱 아프게 와닿았다. 형은 고개를 저으며 끝까지 거부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아니, 넌 절대로 개입하지 마. 이건 내 선택이었고 내 선에서 끝낼 일이야. 내가 나서면 모든 게 엉망이 돼. 형의 단호한 태도 앞에서도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이미 내 손에는 형의 채무 내역과 법적 절차를 정리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리고 저 문 너머에서는 할아버지의 유산 문제가 최종적으로 정리되는 친척들이 모두 모여있는 거실에 옹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내가 이 문을 열고 나가 진실을 터뜨리는 순간 우리 가족의 모든 관계는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 분명했다. 형은 내 손에 들린 서류 봉투를 뺏으려 손을 뻗었고 나는 그 서류를 품에 꼭 안은 채 거실 문고리를 잡았다. 진실을 밝혀 형을 구해야 한다는 열망과 형의 말대로 더 큰 지옥이 열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과연 내가 이 문을 열고 나가는 것이 형을 위한 진짜 구원일까?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일까? 손끝에 닿은 차가운 문고리를 꽉 쥐며 나는 마지막 선택의 기로 위에서 숨을 죽였다.